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오냐, 너 내가 무단 고용해서 평생 아프게 하고 알거지 만들 거야. 이 요망한 거사. 증거 있어? 야, 너도 참 독하다. 나 죽이려고 변호사를 4명이나 고용해? 그래, 돈 많아서 좋겠다. 허울만 가족일 뿐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먹으려는 천인 공노할 무리도 있더군요. 하마터면 그 탈에 속아 소중한 저와 제 부모님의 생명까지 모두 바칠 뻔했던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이혼녀입니다. 20대 초반 연애의 쓴맛을 일찍 봐버린 탓인지 그 뒤 연애에 큰 관심이 없던 저는 어느새 훌쩍 30대 후반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미혼인 걸 안타까워하는 회사 직원의 오지랖이 저를 소개팅 자리로 이끌었고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제 남편이란 작자였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남편은 왜 아직 짝을 못 찾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눈에 확 들어오는 훈남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본 순간부터 제 외모나 성격 모두 마음에 든다며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오는 통에 저 역시 여러 번 만나다 보니 점점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를 배려할 줄도 알고 예의도 바른 데다가 저를 귀하게 여겨주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엄마 또한 관심 있어 자주 물어봤었죠. 뭐하는 남잔데 인성은? 아이고, 엄마 무지 궁금하다, 얘. 사실 남편이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때부터 결혼을 부르짖는 통에 처음에는 좀 경계를 하며 여러모로 남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연애하는 동안 성심성의껏 저를 챙겨주고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늦은 나이에 만나게 된 귀한 인연이잖아. 이제 더 이상 재지 말고 결혼하자. 평생 너에게 헌신하고 책임지며 살게. 얼른 대답해줘. 나랑 결혼해줘. 남편이 결혼을 졸라대는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으니 이것이 인연이구나. 제 평생 남편만큼 저에게 잘하는 사람을 또 만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 결심을 하게 됐죠. 게다가 처음 보게 된 남편 가족들 역시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늦은 나이에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어 다행이라며 제 손을 꼭 붙들고 너무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는 거예요. 시누이 역시 남편이 홀로 늙어갈까봐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언니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저를 언니 하며 잘도 따랐어요. 우와, 언니 너무 예쁜데요? 어렸을 적부터 언니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신우를 저는 동생처럼 챙겨주었어요.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늘 예쁘고 말 잘 듣는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께서도 제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를 공주처럼 떠받들어주는 것은 물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가 참 보기 좋았죠. 두 분이 좋아하는 것을 일일이 물어서 그것을 챙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여서 꽤나 까다로운 우리 엄마도 남편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며 우리 사위라 하시며 챙겨주셨답니다. 예전에 크게 고깃집을 하셨던 제 부모님은 중소도시의 건물 2채를 가지고 계신 알짜배기 부자셨죠. 나중에 잘 안 돼서 사실 우리 애한테 물려줄 재산도 별로 없네. 그래도 아무 불평 없이 우리 딸이랑 결혼할 텐가. 우리 부모님은 남편이 아내나 친정재산을 노리는 논팽이인가 싶어서 은근히 그 점을 떠보았지만 남편은 여자가 돈 많은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며 심성 고운 따님만 있으면 된다고. 혹여 제가 혼수 하나 제대로 해오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변했죠. 늦다면 늦은 나이에 저같이 좋은 인연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자신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모범 답안을 내놓아 부모님을 빙그레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으니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게 결국 제 무덤을 파는 길이 될 거라는 것은 하나도 모른 채 말이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더군요. 아니, 진심이 아니었으니 자신의 목적을 이룬 후에는 달라지는 것이 당연지사라고나 할까요?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연애 때와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거 미안해서 어쩌지? 얼마 전 까다로운 문제가 생겨서 그거 처리해야 하느라 쉴 틈 없이 바빠. 여보 신혼에 잘 챙겨줘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어쩌지? 바쁜 일 다 끝나면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해 줄게. 당신 나 봐줄 수 있지? 이게 다 우리 둘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야. 결혼 2개월 차부터 저는 거의 생과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회사 일이 많다며 집에 안 들어오는 일도 생겼죠. 저는 조금 섭섭하기는 했지만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허튼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쁜 건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허전한 마음을 달랬죠. 오히려 일에 쫓기는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으니 저는 참 둔감한 사람이었네요. 남편 대신 신우가 더 신혼집에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사람이 되었죠. 언니, 이건 뭐예요? 이거 진짜 진지해요? 정말 예쁘다. 그거 예전에 여행 가서 사온 건데 왜요, 아가씨? 그거 갖고 싶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환호성을 지르는 신우가 귀여워서 친언니처럼 신우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평생 가지고 싶었던 여동생이 생겼는데 진주목걸이며 예쁜 옷들쯤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불안의 전조는 어김없더군요. 며칠간 집을 떠나 있는 남편이 갈아입을 옷이며 도시락을 싸들고 남편 회사를 찾았는데 회사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심지어 문 앞에는 임대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사무실을 옮겼는데 저에게는 미처 말하지 못했다며 무척 미안해했어요. 제가 챙겨간 종이봉투를 건네받고는 저를 끌고 내려가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어느새 남편의 차가 벤츠로 바뀌어 있더군요. 이번에 큰 계약을 수주해서 부유한 고객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새롭게 뽑은 거라면서 그렇잖아도 시승 한번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풀옵션을 장착한 벤츠 내부는 꽤나 고급스러웠죠. 저는 사업이 잘 돼간다는 말에 안도하면서도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러웠어요. 친정아버지 역시 꽤 부자셨지만 절대 과욕이나 허세를 부리시는 타입이 아니셨거든요. 얼마나 큰 사업을 수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억대의 차를 떡하니 뽑는 것은 좀 지나쳐 보였습니다. 제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나 봅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제게 말하더군요. 우리 와이프는 다 좋은데 걱정이 많다고요. 집도 잘 사는데 소박하다고 하더군요. 그 점이 매력 포인트란 말도 덧붙였죠. 그가 웃으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그동안 식사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은 우리 근사한 데 가서 밥이라도 먹을까? 그러고는 제가 좋아하는 킹크랩 집으로 저를 데려가서는 정성껏 살을 발라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는 것은 물론 제 입에 넣어주며 흐뭇해하더군요. 남편의 정성에 제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제게 미리 회사 확장이며 사무실 이사 등을 말하지 못했다며 무척 미안했습니다. 갑작스레 결정된 일이라 제게 미처 말할 새도 없었다며 얼굴 가득 미안한 표정을 담았어요. 그처럼 미안해하는 남편에게 저는 화를 낼 수도 없었죠. 이미 벌어진 일을 두고 뒤늦게 배놔라 감놔라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젠 우리도 부부가 되었으니 미리 제게 상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로 좋게 마무리 지었어요. 남편 역시 바다처럼 마음씨가 넓은 마누라를 둔 자기는 행운아라며 곧 일이 정상화돼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제게 다짐을 했죠. 남편은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자기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제대로 신혼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걸 아주 미안했습니다.
저 역시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컸죠. 그렇다고 사업을 등한시하고 저만 바라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지금은 사업을 충실히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 대신 신우가 제 집을 찾는 일은 더욱 빈번해졌죠. 저는 남편 대신 여동생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아기 새처럼 제잘거리던 신우가 우울해진 것도 이때쯤이었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 다니는 직장 상사가 아무래도 사이코 같아요. 아니면 못된 독종이던가. 자기만 잘났고 우리 직원들은 모두 멍청이 바보 취급해요. 정말 이 회사 계속 다녀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마치 울 것 같은 표정에 신우를 앉혀놓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신우보다 서너 살 위인 직장 상사가 밥 먹듯이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문해충 취급을 하는 것은 물론 사무용품 하나 제대로 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아무래도 직장을 옮겨야겠다고 충고했죠. 신우는 직장을 옮기고 싶지만 자기가 가족들 모르는 사정이 있어서 쉽게 이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더군요. 몇 년 전 마련한 전세금을 갚느라고 매달 들어가는 이자가 많아서 죽을 것 같지만 날마다 꾸역꾸역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요. 참 딱한 생각이 들었죠. 신우는 저를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며 1억 넘는 전세금 중에 자신이 이미 7천만 원을 갚았다며 3천만 원만 더 갚으면 그 같은 고생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나머지 전세금을 갚아달라는 요구란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끼는 여동생에게 몇 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게 그리 무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가씨, 그러면 내가 6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그걸로 몇 달간 이자를 내고 그 사이에 직장을 다시 구하는 건 어때요? 저를 쳐다보는 신우의 눈빛이 흐려지더군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더욱 징징거리며 묻더군요. 언니, 제 나이에 제대로 된 직장을 다시 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언니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직장을 구하는 대로 나눠서 갚을게요. 가족 사이인데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요.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요. 몇 천만 원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기껏 생각해서 600만 원을 지원해줘서 급한 불이라도 끄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철저한 경제교육을 받은 터라 정말 써야 할 곳을 빼고는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타입이어서 그 말이 도저히 와닿질 않더라고요. 저는 망설이다가 아까 말한 600만 원 지원도 어렵겠다고 미안하지만 아가씨도 성인이니 스스로 앞가림은 해야 할 나이라고 했죠. 여태까지 곰살 맞았던 신우의 태도가 한순간에 변하더군요. 같은 가족끼리 너무하다느니 자기가 오빠 대신 내 말벗 해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나느니 하면서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더 어이없고 기가 막혔어요. 지금 오빠 사업이 잘 나가고 있으니 돈 없는 올케한테 돈 얘기하라 말라고 말벗 해주는 게 싫으면 다시는 안 와도 된다고 못 박았죠. 신우는 찬바람이 도는 서슬퍼런 얼굴로 횡하니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처음 약속했던 600만 원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게 아니었나 잠시 속없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제 결정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라면 의당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었거든요. 이 시기에 시모는 저희 가족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저에게는 몸에 좋다는 보약에 친정 부모님에게는 김치, 장어, 화장품 등을 선물해 주셨던 거죠. 단순히 돈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아닌 진정성으로 호감을 사려고 노력했었던 것이죠. 이 기간이 6개월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아유, 넌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데 며느리가 이런 걸 다 아니? 냅둬라. 내가 시간도 많고 하니 넌 이쁘게만 살면 되는 거야. 사돈 잘 지내셨죠? 요 김치 하는 김에 생각나서 좀 더 만들었어요.
만나게 드시고 건강하셔야죠. 우리 나이 때는 건강이 최고잖아요. 누가 알아요? 좋은 거 드시고 막둥이 낳으실지. 돌이켜보면 시누이의 돈 지원을 제가 거절하자 조금씩 그 마술을 시모가 대신에 티 안 나게 뻗쳐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내 그 본색을 드러냈었죠. 어느 주말 저녁을 사주신다며 친정부모님과 저를 한식당에 초대를 하시더군요.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칠 무렵 시모가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요번에 딸하고 같이 커피 사업 좀 해보려고요. 딸아이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고 하고 저도 요새 커피 공부하느냐고 머리가 아파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시모의 말인즉 서울 홍대에 커피숍을 차리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정말 자신 있다 등등 말하는 내내 부모님 얼굴을 닳도록 쳐다보았죠. 아유, 상권이 좋아서 그런지 권리금도 2억이나 하고 임대료도 어마무시하네요. 제가 일매출도 확인해 봤는데 2년이면 뽕 뽑고 한 달에 3천 이상 순이익 발생하는 건 시간 문제더라고요. 조금만 투자해 주시면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살게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저와 부모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져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저것 총 5억 원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는 소리였으니까요. 결국 엄마가 차분하게 대응하셨죠. 사돈, 저희는 가족끼리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계획은 좋으신데 저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죄송할 따름입니다. 5초간 정적이 생겼고 시모는 손을 흔들며 공손하게 말하더군요. 아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이야기한 것 같다, 신경 쓰지 마시라 등등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독사의 눈처럼 번뜩이는 살기를 저는 시모의 눈에서 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엄마 아빠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돈에 관련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가자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말은 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이었죠.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돈 관련 문제만 생각했지 다가올 악몽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가 변해갔죠. 사위가 아닌 아들이 되겠다고 효자 행세를 한 기간이었죠. 남편은 그 시기쯤 한동안 야근에 밥 먹듯 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는 남편 일이 워낙 바쁘다고 하니 간혹 한숨이 났지만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두어 달이 지난 뒤 남편은 제게 얘기했던 대로 성실한 남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확장하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면서 이젠 저랑 같이 마음껏 신혼생활을 누리자고 얘기했어요. 그 말대로 땡 퇴근을 하는지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남편도 곧 돌아와 제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저녁밥을 차려주곤 했죠. 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던 남편. 저를 그저 자기 사업의 희생양 정도로 생각했던 남편 행동이 정말 소름 끼치네요.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꼬박꼬박 집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물론 제 부모님에게도 갖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아버지를 위해 좋은 영양제와 음식들을 챙겨오기도 하고 주말마다 등산을 가시는 부모님을 따라 함께 산에 올랐어요.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등산길에 나섰죠. 제가 이제부터 아들인데 엄마 없는 거는 일도 아니죠. 하산길에 힘들어하시는 제 어머니를 들쳐업고 산에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맞닥뜨리는 술집에서 막걸리며 파전 묵무침을 시켜서 같이 술잔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죠.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가 딸아드리는 귀한 술 받으세요. 이렇게 저랑 등산 다니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그래야 저도 두 분께 사랑 듬뿍 받죠. 남편은 참 넉살도 좋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런 사위를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와 제 부모님에게 보험 얘기를 꺼내더군요.
제 동생이 이번에 보험사에 새로 들어갔는데 겸사겸사 동생 실적도 올려주고 이번 기회에 노후 설계를 미리 해보는 건 어때? 이참에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보험도 100세 만기로 바꾸고 말이야. 괜찮으시죠, 장인어른? 아가씨가 얼마 전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랑 친해지고 나서부터는 직장 상사가 바보 독종이라며 늘 하소연을 해대곤 해서 저 역시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했으니까요. 지난번 돈 문제로 잠시 삐쳤던 신우는 다시 제 집에 드나들 때였죠. 남편은 아가씨와 상의해서 뽑아왔다며 보험 견적서를 우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게다가 제 보험은 남편이 돈을 내겠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잘 들지 않는다는 종신보험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굳이 반대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흔쾌히 동의하고 사인을 했어요. 남편은 요즘 100세 시대이니 장인 장모님 보험도 업그레이드하자고 주장해서 부모님의 동의 사인을 받았죠. 어느 정도 안정된 경제력이 뒷받침되었고 그 안에서 보험을 드는 거니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더구나 신우가 먹고 사는 일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엄마의 말에 그냥 돕고 사는 걸로 하자. 저번에도 돈 문제로 살짝 소원해졌는데 뭐 보험 하나 더 든다고 나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시기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제 삶은 그럭저럭 평온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는 혼이 나가서 병원에 달려가던 순간부터 제 평온한 일상에는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죠. 병실에 들어서니 남편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고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모두 여기저기 붕대를 감고 누워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많이 다쳤어? 이 붕대 좀 봐. 도대체 얼마나 누워있어야 하는 거야? 상대 가해자는 무슨 운전을 이따위로 해. 어머,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은 좀 어떠세요? 아가씨도 온 가족이 교통사고로 드러누웠으니 이 일을 정말 어쩐대요. 저는 평생 처음 겪어보는 교통사고 소식에 정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평소 저답지 않게 부들부들 떨었죠. 남편은 몇 달 누워 있어야 한다면서 이제 막 사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설 시점인데 자신이 누워있게 돼서 큰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상황에 그게 대수냐며 모두 이 정도 다쳤으면 큰 교통사고일 텐데 그나마 이만하길 얼마나 다행이냐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어머니도 아가씨도 팔이며 다리에 붕대와 깁스를 한 것이 얼마나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던지요. 그런데도 어머님 다음 말씀에 저는 빵 터질 뻔했지 뭐예요. 징징거리며 하소연하던 끝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니 저한테 아래 편의점에 내려가서 음료수며 과일이며 간식을 사오라고 하셨거든요. 그 와중에도 먹을 거 생각이 나시는 걸 보니 걱정 덜해도 되겠다 싶었죠. 양손 가득 낑낑거리며 먹을 것을 사들고 와서 음료수를 따라 모두에게 돌린 뒤 저는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멜론을 보기 좋게 썰어놓고 사과를 깎고 있는 중이었죠. 그때 보험사에서 나왔다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 보상처리반에서 나왔습니다. 여 병실 환자분과 미팅 왔다가 사고 소식을 듣고 상태는 어떠신지, 예우는 괜찮으신지 알아보려고요. 그 직원은 그저 사고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러 온 거였죠. 그런데 보험사 직원이 들어와서 말을 건네자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이 닭장 속에 닭들이 회치는 소리를 내듯이 빽빽거리는 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험사 직원이 합의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절대로 합의 못 본다며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소리를 질러댔어요. 보험사 직원은 황망해하며 보상 처리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우선 치료 잘 받으신 후에 얘기하자며 달아나듯 병실을 빠져나가더군요. 저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그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왠지 한숨만 났어요. 그 상황이 그리 이해되지는 않았거든요.
며칠 뒤 제 남편의 병문안을 다녀오셨던 부모님이 저를 친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병문안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셨죠. 한참을 망설이시던 아버지가 말문을 여셨어요. 오늘 김서방 병문안 갔다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너를 불렀다. 우리 둘이 고민만 하다가 그냥 넘어가기가 좀 찜찜해서 너를 불러서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집으로 오라고 했구나. 아버지의 일성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제가 처음 병원에 간 날을 떠올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병실 문을 조금 열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편하게 드러누워 족발이며 보쌈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래도 상태가 많이 호전됐나 보다 싶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부모님이 병실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보험 얘기가 들려서 멈칫하셨답니다. 과연 보험사와 언제 합의해야 가장 유리할지, 이후 얼마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를 얘기하는데 몹시 당황스러우셨대요. 치료가 끝나려면 2달 정도 남았다는 걸 알고 계신 부모님으로서는 너무 성급한 얘기로 보여서 처음에는 참 성미가 급하구나 정도로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얼마 나오느냐며 서로 아는 지식 총동원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긴 해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시모가 생활비가 다 떨어졌다며 남편을 타박했대요. 돈만 많이 들어가고 일이 진척이 없으니 이러다가 다 죽는 것 아니냐면서요. 아버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고 네 남편 사업이 꽤 잘 되는 것 아니었느냐고 제게 물으셨죠.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대답할 말이 별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 역시 남편 사업에 대해 아는 것이 1도 없었으니까요. 그제야 남편 사무실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때부터 강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사실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 신우랑 시모가 네 욕을 하며 짠돌이라는 둥 막말을 퍼붓더라. 그걸 네 남편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고 나는 네 시어른이나 신우를 좋은 사람들로 여겼는데 이거 원 참. 지난번 신우에게 전세금 갚는 비용을 빌려주지 않았던 일을 남편이나 시댁 식구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당시 아가씨는 절대로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으니 제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모가 갑자기 제 남편을 돌아보며 우리 계획이 너무 추진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이러다간 빚진 돈도 다 못 갚고 끝나는 것 아니냐며 몰아세우셨대요. 남편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자기가 확실히 다 사전조사한 거니 염려 붙들어 매라고 호언장담했답니다. 도대체 남편이 말하는 사전조사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저 역시 조금 이상했어요. 그러면서도 사업을 하다 보면 사전조사도 필요한 거고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겠지 정도로 생각했지만 의심은 더욱 증폭되었던 시기였죠. 부모님은 시모와 신우가 남편에게 계획이 너무 추진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닥달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섰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얼른 부인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찜찜했어요. 제가 처음 병원에 가서 느꼈던 이질적인 감정을 다시 한번 느꼈죠. 거기다가 다친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표정들이 밝고 그들이 마치 범죄 모의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에는 더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지 2달이 다 되어가는 무렵 저를 다급히 찾기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자신이 장기간 입원한 사이에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저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했어요. 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던 건지 지금도 참 알 수 없지만 단호하게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제 거절에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며 통 사정했죠. 저는 그러면 남편에게 지금 운영하는 회사를 직접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당신 회사에 가보지 못한 것 같은데 과연 당신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야 할지 직접 보고 결정할게.
아무리 그래도 돈이 나가는 일을 허투루 결정할 수는 없지. 남편은 제 말에 팔짝 뛰더군요. 자신은 아직 퇴원도 안 했는데 지금은 어렵고 깁스를 푸는 몰에 함께 가보자고 하더군요. 남편 사무실에는 6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겉보기로는 견실한 모습으로 보이더군요. 그렇지만 남편과 남편 가족들의 뭔가 찜찜한 부분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더군요. 남편은 마치 먹이를 물어다주는 어미새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지금 당장 사업자금 지원은 어렵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러자 좀 전까지 비굴할 정도로 나를 바라봤던 사람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며 아내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쏘아붙이더군요. 저는 기가 막히더군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했는지도 잘 느끼지 못한 채 지금까지 아내의 의무만 해왔던 제게 가당치 않은 막말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소보다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요. 게다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털어서 지금은 주고 싶어도 줄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이죠. 우리는 반반 결혼을 했고 남편에게는 제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겠지만 사실 그때 제 통장에는 2억 원의 예금이 있었죠. 저는 사실 시모나 아가씨가 했다는 말처럼 짠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악착같이 용돈을 모았고 대학 다닐 때도 도시락 싸갖고 다닐 정도로 알뜰하고 저축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허튼데 안 쓰고 돈을 모아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 돈을 쓰는 일에는 신중했죠. 게다가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자꾸 저에게 돈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도 못마땅하고 불편했어요.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거고요. 그걸로 남편과의 대화는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 시모가 제 직장으로 찾아왔어요. 시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제 남편과의 불편한 대화가 떠오르더군요. 시모가 꾸역꾸역 제 직장까지 찾아온 이유는 역시 짐작대로였어요. 잘 나가던 남편 사업이 교통사고로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잠시 사업이 어려워진 거지. 이번에 사업 자금만 투자하면 곧 성공할 거다. 남편을 한 번만 믿고 숨통 돌릴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애원하더군요. 제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니 제 아버지 얘기를 슬쩍 꺼내더라고요. 돈 많은 장인어른이 사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너 어제 걔가 한 말을 딱 잘라 거절했다며. 어쩜 그리 냉혹하니? 애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대로 회사 일을 돌보지 못하니 잠시 사업이 어려워진 거라 이번에 숨 돌릴 사업 자금만 좀 해주면 곧 성공할 건데. 넌 어쩜 남편을 안 믿니? 남편 숨통을 끊을 생각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전날 남편에게 한 것처럼 기대도 하지 마시라고 거절했죠. 그러자 시모가 제게 막말을 하더군요. 갑자기 처음 봤을 때부터 별로 탐탁지 않았는데 그나마 심성이 곱고 착한 줄 알아서 억지로 결혼을 승낙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착하기는커녕 피도 눈물도 없는 못된 며느리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냉정하게 가보시라고 싸늘한 표정으로 말하고 돌아섰죠. 그리고 이 시기부터 또 다른 악몽이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었죠. 아니 순식간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했던 제 삶은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있다는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놀라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자꾸 떨려서 운전하느라 꽤 애를 먹었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큰 부상은 아닌 듯 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저에게 오히려 큰 부상은 아니라며 진정하고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죠. 경찰 조사를 받는 아버지의 침착한 진술을 들으며 이만하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평소 습관대로 방어운전을 했기에 이 정도 사고로 끝난 거였더라고요.
큰 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에 정차해 있던 아빠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가해자의 트럭이 쓸리듯이 중앙선을 넘어 아빠 차를 쳤대요. 아빠가 단 1초라도 빨리 출발했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순간 에어백이 터지면서 엄마 아빠가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거였죠. 저는 그 진술을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도대체 왜 가해자 트럭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달린 건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아빠의 진술이 모두 끝나자 경찰이 소파에 앉아있던 가해자를 불렀습니다. 청색 계열의 캡모자를 쓴 30대 정도의 남자였어요. 그가 일어서는 순간 왠지 그 얼굴이 이상하게도 낯익은 거예요. 저는 그가 하는 진술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을 어디서 봤지를 생각하는데 골몰했어요. 부모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시 집에 온 저는 침대에 눕자마자 피로감이 몰려와 잠이 몰려오는 와중에도 아까 낮에 본 가해자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뭔지 모를 불안감과 찜찜함을 느꼈어요. 부모님은 다행히도 큰 외상은 없으셨지만 목과 허리 부분에 충격이 와서 열흘 이상 입원하셔야 한다는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기 때문이었죠. 직장과 병원을 오가는 제가 힘겹게 보이셨는지 부모님은 제게 더 이상 병원에 안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죠. 저 하나도 안 힘드니 그런 말씀 마세요. 두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해야 저도 편히 밥 먹고 편히 자죠. 저 쫓아낼 생각 마시고 두 분은 그냥 제가 깎아드린 과일 얼른 열심히 잡수세요. 알았죠? 비록 몸은 고단해도 부모님을 직접 봐야 안심이 되었으니 아무리 나이 먹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영락없이 애가 되는 모양입니다. 사업 좀 해보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누가 내 일을 망치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야? 어휴,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 별일도 다 생기고. 세상의 모든 불행이 우리 주위로만 몰려드는지 이상하게도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더군요. 이번엔 남편 사무실에 화재가 나서 사무실이 홀랑 타버렸습니다. 저는 연이은 사건 사고 소식이 도대체 왜 이러나 살면서 내가 지은 죄가 맞나 하는 약한 생각을 했더랬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남편은 길길이 뛰면서도 그나마 화재보험을 들어놔서 다행이라는 둥 결국 보상 처리 받을 거라는 둥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는 보험 생각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다 들었어요. 게다가 지난번 교통사고 때도 보험금 수령 얘기를 나눴다는 아빠 말씀이 떠오르면서 뭔가 수상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인지 제 안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갖가지 생각이 떠올라 괴로웠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의심하는 마음과 설마 제 남편이 그럴 리 없다는 생각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입원 중인 부모님을 찾았어요. 교통사고 후유증에 조금은 힘들어하시던 부모님 안색이 그래도 좋아지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죠. 부모님은 남편에게 화재 소식에 대해 물어보시며 걱정하셨어요. 남편은 화재가 나서 너무 힘들었지만 미리 화재보험을 들어놔서 곧 보험금을 타게 될 거라며 자신이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둥 큰 소리를 뻥뻥 치더군요. 저는 왠지 그 모습이 미덥지 않게 느껴졌지만 요즘 사건 사고에 시달리다 보니 제가 예민해진 거라며 마음을 다독였어요. 그러나 남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사건 처리는 빨리 진행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는 느리게 진행됐어요. 게다가 화재 원인이 방화인 것 같다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 처리는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남편은 초조해하는 것도 같고 걱정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왜 그러느냐고 물었죠.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참으로 수상쩍었어요. 자기 사무실이 모두 타버렸는데도 그에 대한 별 걱정도 없는 것 같고 직원들도 걱정이 많겠다고 제가 염려하자
그제서야 생각났다는 듯 다들 잘 지내고 있다며 건성으로 대답하는 것도 묘했죠. 평범하지 않은 남편의 반응에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제가 결혼 전에 본 남자와 지금의 남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못 믿어왔죠. 드디어 부모님이 퇴원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같이 부모님 모시러 가자던 남편이 갑자기 급히 처리할 일이 생겼다며 휙 나가버리는 통에 저 혼자 부모님을 모시러 가게 됐습니다. 어제까진 꼭 같이 갈 거라던 남편이 갑자기 시간이 안 된다니 좀 서운했어요. 그렇다고 제 남편 험담을 하기도 그렇더라고요. 김서방이 같이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같이 못 왔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급한 일 처리가 더 급하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덕분에 난 밥도 안 하고 휴가 받은 것 같아서 좋더라. 병원 밥이 좀 맛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건 다 편하잖니? 왜? 그러면 한 번 더 오고 싶소? 엄마가 그런 말은 하지도 말라시고 아빠는 그런 재미없는 농담은 하지도 말라시며 껄껄 웃으셨어요. 이번 물품들을 다 챙기고 제 차에 부모님을 태운 뒤 친정으로 향할 때였죠. 친정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쏜살같이 튀어나와서 저는 차를 세우려고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어요. 이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그 차와 부딪힐 뻔했어요. 저는 그 차를 피하려고 급히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리다가 벽을 들이받았어요. 교통사고로 이번에 열흘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다가 또다시 더 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 저는 급히 뒷좌석에 부모님을 살폈어요. 뒷좌석에 에어백이 두 분을 푹신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커다란 에드벌룬처럼 부풀어 오른 에어백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지루할 정도로 평범했는데 이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돼버렸다니요.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걸 확인한 저는 보험사 긴급 출동을 불렀어요. 긴급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만 쳐다보았어요. 엄마 아빠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서렸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제 눈에는 다 보였죠. 우리는 레커 차 뒤에 매달린 차 안에 실린 채로 근처 공업사에 도착했습니다. 앞범퍼가 심하게 우그러든 상태였죠. 정비사는 차량을 살펴본다면서 우리에게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라고 권했어요. 잠시 뒤 정비사가 사무실 문을 열고 저를 급히 부르더군요. 이거 보세요. 여기 브레이크 선이 거의 잘린 거 보이시죠?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자른 건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 정도 사고로 끝난 게 다행입니다. 누군가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선을 잘랐다니. 도대체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런데 하필 왜 그때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같이 못 가겠다던 남편 얼굴이 떠올랐는지 단순 고장이 아니라고 이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거의 잘라놓은 것이라며 거듭 말하는 정비사의 말을 듣는 내내 기절할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무슨 일인가 궁금하셨는지 사무실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정비사에게 조용히 하라고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그 증거 사진들을 찍어달라고 그리고 그 증거품을 지퍼백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어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죠. 누군가가 우리 목숨을 노린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때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연을 맺고부터 계속되는 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 아무래도 미심쩍은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집에 무사히 도착하셨어? 남편의 반응은 수상쩍었어요.
제가 사고 소식을 이야기하고 다행히 우리 모두 무사하다고 얘기하자 잠시 머뭇거리면서 다행이라고 말하더군요. 아내가 죽을 뻔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별 반응이 없고 형식적으로 위로한다는 느낌. 여자의 촉은 민감하잖아요. 그날 친정집에 간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일부러 잘린 듯한 흔적 있는 브레이크 선과 남편과의 미심쩍은 전화통화. 아까 공업사에서 사고가 났다고 전화했을 때 내 전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은 남편의 머뭇거림과 대답들이 제 의심을 더욱 크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남편을 믿기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남편과 남편 주변에서 벌어졌던 사고들이 이제는 나와 내 부모님에게 연달아 벌어진다는 것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목숨을 노리고 있다.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저는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머리가 벗겨진 50대의 사장님이 낡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군요. 저는 무조건 앞자리에 앉아 진공백에 담긴 브레이크 선을 내밀었어요. 이걸 왜? 제 차 브레이크 선이 거의 잘려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정비사가. 저랑 친정부모님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저는 그동안의 여러 정황들을 모두 사장님에게 털어놓았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우리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고요. 제 부모님 재산을 노리고 버리는 짓 같다고도요. 흥신소 사장은 돈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돈 두둑이 낼 각오부터 하라고요.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고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게다가 짧은 시간 안에 한 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을 감시 추적해야 하니 품과 인원이 많이 든다고요. 거기다가 24시간 그들의 동선을 파악해야 하는 데다가 그들의 과거를 추적하려면 따로 찔러줘야 하는 돈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목숨이 걸린 일이었죠. 저는 먼저 사장님이 요구하는 금액의 절반을 드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난 뒤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얘기하고 빠른 조사를 당부하고 돌아왔어요. 정확히 한 주 뒤 흥신소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좌불안석이었죠. 지금 당장 보자고 얘기하는 사장님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회사를 조퇴하고 흥신소로 급히 차를 몰았어요. 사장님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책상에 놓인 수많은 사진들과 서류들이 어지럽더군요. 사장님은 잘 아는 경찰관에게 얻었다며 서류들을 제게 들이밀었어요. 남편과 시모, 시누이의 이름 밑에는 수많은 사기 전과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가족 사기단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하더군요. 저는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가족 사기단이라니. 거기에 사장님이 덧붙인 말들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젠 그들 수법이 진화한 것 같네요. 아무래도 사모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아예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그것도 모르냐며 짐작까지 않느냐며 오히려 되묻더군요. 저번에도 목숨이 위험한 것 같다고 오시지 않았느냐고요. 보험을 다소 들게 한 거며 교통사고며 브레이크 선이 잘려있는 거며 게다가 어느 틈에 조사했는지 친정재산이 꽤 되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선택한 일이 저는 물론 제 부모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일이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흥신소를 나와 그대로 친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숨길 수는 없었어요. 이미 브레이크 선이 끊긴 걸 제 눈으로 다 확인했는데 우리 앞에 또 다른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절박했습니다. 부모님께 서류며 증거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다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시던 날 브레이크 선이 잘려서 사고가 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괜히 죄송스러웠습니다. 그저 저는 좋은 남편을 얻고자 한 것뿐인데 그 선택이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줄은.
한동안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셨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보험사에 전화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들자고 권유했던 보험의 증권은 우리 손에 있지 않았거든요. 일일이 보험사에 전화를 돌린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사망사고 수익자가 남편 이름으로 돼 있더군요. 그 모든 보험금을 다 받으면 수억 원이 되더라고요. 우린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남편이 나를 택한 건 결국 제 아버지의 재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를 조종해서 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손에 쥐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를 없애서라도 돈을 손에 쥐겠다는 무서운 음모를 짠 거겠죠. 저는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사고 후유증이신지 부모님께서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서 친정에 며칠 머물겠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흥신소에서 모은 자료들과 통화내어 보험사 직원을 대동한 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구속을 하려면 실질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구속 기소할 수 있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틀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레 우리 엄마 생신인데 엄마가 자기랑 장인, 장모님 모두 모시고 식사하자고 그러시네. 우리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라서 좀 좋은 데서 하고 싶으신가 봐. 당신도 예쁘게 차려입고 부모님 모시고 나와. 알았지? 저는 남편의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희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이처럼 한없이 다정하게 굴 수 있다니 사이코라는 생각도 들었죠. 제 얘기를 전해들은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담당 형사에게 이야기했고 무언가 촉이 왔는지 형사분들이 시댁 식구들 몰래 차를 타고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블랙박스를 별도로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운전석 쪽으로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당일날 시모 생일잔치 장소인 5성급 호텔 뷔페에 참석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요란스레 우리를 환영해 주었지만 저는 살이 다 떨리더군요. 그들 모두가 이중인격자 혹은 사이코로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포크로 음식을 깨작거린 우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는데 남편이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따라 나섰어요. 김서방, 오늘 어머님 생신인데 어머니 곁에서 더 있어야지. 우리는 우리끼리 가도 되네. 장인어른, 섭섭하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동안 제가 화제다 뭐다 정신없이 바빠서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제대로 못 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꼭 집까지 무사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몰래 차에 설치한 도청기를 통해 형사분들과 보험사 직원이 듣고 있었지요. 아빠가 애둘러 거절했으나 남편은 절대 물러서지 않더군요. 남편이 왜 굳이 우리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지 의도가 뻔했고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보조석에 앉아 남편을 주시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친정 쪽으로 길을 들어서는가 싶더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이르지 않느냐며 우리를 강변으로 데려갔습니다. 뒤에서는 경찰분들이 바로 저희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달리던 차를 기울어진 길 끝에 세우더니 갑자기 자기는 담배를 사러 갔다 온다며 차에서 내리려 하는 겁니다. 내리면서도 한쪽은 발은 악셀을 꾹 누르려 했었죠. 저는 사이드를 바싹 당겼고 동시에 운전석에 걸터 앉아 브레이크를 꾹 눌렀습니다. 동시에 블랙박스를 그 잡것 쪽으로 돌려 모든 상황을 찍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남편이 당황한 채 저를 놀란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왜 저 물로 풍덩 들이박으려고? 급하니 브레이크 손에 장난질은 못했나 보네? 제가 싸늘하게 말하자 남편은 이 독한... 막말을 내뱉고 정신이 나갔는지 저를 밀치고 사이드를 다시 내리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후딱 내려 남편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겼지만 남편은 보이는 게 없는지 어떻게든 저를 밀치고 악셀을 밟으려고 발을 마구 뻗고 있었죠. 순간 우당탕 소리와 함께 형사들이 달려와 남편을 제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본사로 전화를 바쁘게 하는 듯 보였고
형사 세 분은 블랙박스 자료랑 녹음 자료 등을 회수하느라 바빴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경찰들이 우리를 태우고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저것들 다 한패예요. 시부모 시누이 싹 다 잡아 족쳐주세요. 우선은 집에 돌아가셔서 좀 쉬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진찰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으니 진정하시고 저희 연락을 기다리세요.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집에 돌아온 우리 가족들은 멍하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렇게 본격적인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날마다 경찰서에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어요. 저는 남편과 그 가족들을 당장 철창에 집어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경찰들은 도망간 시부모 시누이를 귀신같이 잡아왔습니다. 또한 브레이크선을 자른 다른 공업사 사장도 공범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수익자 명을 임의로 바꾼 해당 보험사 직원도 경찰서에 끌려온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조사를 받고 있었죠. 시모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반색을 하며 경찰들이 말도 안 되는 음모를 뒤집어 씌운다며 말을 잘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싸늘한 눈으로 시모를 째려봤어요.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나 우리 부모님 없애려고 한 것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뻔뻔들 하시네요. 왜요? 수십억 돈이 눈앞에서 아른거려서 억울해서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동안 우리 뒷조사한 거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다 후회스럽다. 이 독사보다 독한 것. 너 내가 무당 고용해서 평생 저주할 거야. 이 돈에 환장한 거사. 알고 보니 경찰은 공업사 사장의 자백과 브레이크선을 자르는 CCTV 영상을 통해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존 전과도 모두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잡혀 들어갔죠. 그들은 끌려가면서도 정말 가관이더군요. 서로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아웅다웅하면서 서로를 헐뜯더군요. 자신들이 벌인 짓에 대해 한치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벌인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모를 정도로 뻔뻔했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무리를 제 곁으로 끌어들인 제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경찰 말을 들어보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벌인 짓이었더라고요. 처음부터 제 부모님의 재산을 노려서 각자 역할극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를 닥달해서 부모님 재산을 빼돌리려다가 그게 먹혀들지 않으니 결국 더 막장으로 치달은 거라고요. 더구나 시노이가 전세자금으로 돈을 노리고 접근했을 때 제가 안 된다고 하니 그때 이 독하디독한 가족에게선 한 푼도 못 뜯어낼 것 같았다 합니다. 결국 시간 끌 거 없이 바로 계획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남편 가족들은 결국 응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남편 회사의 화재 사고 역시 방화로 밝혀져서 더 가중 처벌을 받았고요. 보험사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고소했어요. 친정아빠의 교통사고 가해자 역시 남편 회사 직원으로 위장했던 남자였어요. 우리 가족은 꽤나 많은 자금을 투자해버린 사기극에 휘말린 희생양이었더라고요.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온 사나운 늑대 무리를 몰랐던 거였죠. 저희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형사,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기 소송에 따라 변호사 4명을 동시에 고용해서 아주 작살 내려고요. 저것들 민사협이 없으니 평생 깜빵에서 썩게 해주세요. 그리고 소송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진행해주세요. 평생에 걸쳐서요. 끝날만 하면 숨막히게 걸고 또 걸고 아주 죽여달라 애원할 때까지요. 아빠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어요. 이런 일로 멘탈 흔들리지 않으니 저 쓰레기들 평생 후회하도록 아니 후회 안 할 족속들이니 끈질기게 집요하게 상대하라면서요. 이미 그 죗값은 차고 넘치지만 오랜 기간 그들을 독하게 몰아세우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은 최대한 과거를 잊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웃음을 되찾으려고 노력 중이죠. 아직도 가끔은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제 일생일대 비극을 트라우마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똥 밟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억울하니까요. 아휴 세상에. 뒤늦은 결혼으로 저와 제 부모님 모두 추호도 원치 않았던 막장 드라마에 연루돼 생사의 기로를 헤맸으니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기극을 벌인 그들을 지금 다시 생각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끔찍하네요. 여러분 곁엔 그런 사람들 없죠? 그러실 거라고 믿고 가족 간 소소한 다툼거리 정도는 애교로 넘기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시길 제가 기원할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